네, 잠시 속보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소매업체죠. 이 월마트가 1,500명을 구조조정하는 감원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시간에 거래야 이 내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이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조치, 미국에 떨어진 이 조치가 이 트럼프 진영의 감세한 밀어붙이기보다 더 큰 내용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결국 미국의 국가부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지금 커지면서 불안감 역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 무디스의 신용 강등에도 견조해 보였던 미국 증시가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고 감세안의 의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하는 모습으로 읽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능한 그 시청자분 그 유튜브의 인기에 관계없이 그때 회장님들이든가 오너들이 또 투자자들이 짚어야 될 것은 이렇게 짚어야 된다는 게 이 방송에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이제 메가와 마가 그다음 메카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사실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잘 대응하기는 합니다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내부적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시장을 보니까 이 문제가 더 불거지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G7 재무장관 회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 간 실무경 2차 협상도 있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미국의 무디스의 신용등급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의 모습을 보면 영향이 적기 때문에 트럼프의 감세안을 밀어붙이는 이런 형국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국제 텐트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무디스의 국가 부채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실 트럼프 감세안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디폴트 사항은 더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국제시장의 텐트럼 현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자막을 주니까 시청자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자막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제시장은 4대 악재가 끼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4대 악재는 뭘까 하는 측면을 지금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4대 악재는 인플레 부담, 기대 물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강등하죠. 그리고 감세안이 되죠. 그리고 중국의 국채 매각. 여기가 미국에서 지금 국제시장의 텐트럼 현상이 발생하는데 4대 요인, 미국 측 요인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더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국제시장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국채를 사줘라 하는데 일본도 난리 터니까 사주지 못하는 거죠. 국채금리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3% 이상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저기도 재정적자 우려니까 일본의 국채를 수요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되고 지금은 마감에 4.6%까지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2년 전에 2023년 4월 달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경고했던 국채금리 8% 경고. 이게 갑작스럽게 불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사실 주가가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가 되고 어제 시청자분의 인기가 유튜브에 클릭수는 적었습니다는 기록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마가가 메가라든가 그다음에 메카를 더 부추긴다.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된다. 이 요인이 달러 약세로 된다.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요인으로 된다. 그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유로 강세 요인까지 겹치다 보니까 달러가 인덱스가 99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 캐스터분이 메가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국의 국사항은 MAGA, 마가딜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메가라는 표현은 Make Europe Great Again 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혹시나 뜻은 이렇게 되겠습니다는 표현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청자분이 큰 딜이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그랬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시장을 조금 더 빨리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께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미국 증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거 간과할 사태 아니다라고 미리 진단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네.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지금 진단을 계속 맞추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네, 그 무디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이 제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마 그때 그래서 신행커가랑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시간을 갖고 지켜볼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시장 영향을 일시적이다. 우리나라의 금감원장도 감독 역할이라 잘해야지 이 시장에 대해서 영향이라든가 이렇게 일시적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하루 이틀간의 모습 가지고는 이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명히 신행커도 그때 당시에 지적했고 사실 시청자분도 기억이 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장에서 하루 이틀의 무디스 강동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영향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그 무디스사 조치에 대해서는 뒷북을 쳤다. 뭐 일제히 나섰죠. 예. 사실은 시장 영향보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더 예. 강하게 이렇게 붙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베센트도 나섰죠. 그다음에 백악관에 이렇게 경제 고문도 나섰죠. 일제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뒷북친 무디스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보면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얘기가 지금 신행커 말씀대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 감세안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하면 감세안을 못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 트럼프 감세안에 대해서 뷰티풀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서 아름다운 법안이다. 또 트럼프가 갖고 있는 궁극적 목적인 마가 목표를 들어서 메가딜보다는 마가법이다 하는까지 용어를 붙여서 이걸 밀어붙이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무디스의 강등 영향, 그 다음에 사실 그 트럼프가 감세안을 밀어붙여. 근데 무디스가 사실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오늘 20년 국채 조달 시장에서 입찰을 붙였는데요. 누가 사겠습니까? 하버드 국채보다는 하버드 채권보다는 더 약화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시장에 텐트리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게 엊그제까지 4.49대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이틀 만에 4.6%까지 가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예. 네, 30년물은 5.09까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2년 전에 얘기했던 8% 돌파 자연스럽게 가는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가 더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얘기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 미국이 완전하지도 못한 감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이 괜찮느냐 괜찮지 않느냐를 자극한 것이 이 신용 강등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이 미국의 과거 신용 강등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신용 평가사의 위상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무디스사의 조치 영향이 언제까지 또 어느 만큼 위력적일지 이걸 진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다, 예. 일시적이다 하는 데는 2011년 조치, 2023년 조치, S&P와 피치 사이에 영향을 들어서 주가의 하락폭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S&P의 신용등 강등할 때는 다우지수가 6%대로 급락했죠. 근데 2023년 피치사가 할 때는 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가 사실상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는 시간적으로 보면 뒤늦게 가장 늦게 이렇게 신용등급을 이렇게 조치하다 보니까 2년 전에 피치사가 조정할 때 1%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노출된 악재는 시장에 영향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일시적, 제한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3대 평가사는 뭘까? 신용시장의 업적, 점유율로 마켓쉐어로 한다 하는 측면에서 무디스는 세계 3대 평가사 중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다. 영향력이 높다. 자, 유럽의 피치사다. 유럽의 피치사다. 미국의 양대 평가사인 S&P와 그 다음에 무디스와는 비교 불가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교 불가능입니다. 왜냐? 양대 평가사의 마켓쉐어가 80% 이상이거든요. 피치사는 10%뿐이 안 됩니다. 근데 2년 전에 피치사가 신용등급 강등해서 1%로 하락했다 하기 때문에 예. 노출된 악재는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이런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3대 평가사 가운데 무디스가 가장 늦게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무게감이 있는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더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네, 그게 금융위기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일 때 양대 미개 평가사의 영업 방식을 보겠습니다. S&P는 무자벽의 시장 점유율을 올립니다. 그리고 무디스는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전까지 S&P가 마켓 쉐어를 사실은 무디스보다 넓어졌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을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경고하는 것보다는 아주 낙관적으로 하는 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때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S&P와 무디스는 리스크요인을 미리 예고를 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근데 자, 마켓 쉐어를 무자벽에 늘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위기를 부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S&P의 이렇게 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3대 평가에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할 만큼 신용평가사들이 구조조정했거든요. 구조조정하니까 어떠냐? 자, 구린 구석에 있는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빨리 조정한 거죠. 예. 이번에는. 그래서 2011년 국가신용등급 조정할 때 시청자분도 기억나시겠습니다. 너무 빨랐지 않았느냐. 어떻게 2차 세계대전 1위였던 트리플 A 등급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에 약 10년 이상의 장기 예측을 하지 않고 왜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냐 이런 비판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3대 평가사 중에서 1위가 지금 무디스로 간 겁니다. 또 신뢰도 1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무디스의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이면 산업이면 재정위험 지적격입니다. 지금은 매크로사이의 재정위험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디스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때 어떠냐? 자,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의 감세법은 추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이대로 가다가든 어떠냐? 미국의 국가 채무율이 작년 말에 98%인데 10년 후에 134% 간다. 여기에 트럼프 감세법까지 올해 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재정 지출 없이 그대로 연장시킨다. 그러면 저 국가 채무 비율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밀어붙입니까? 시장에 반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죠. 아무리 트럼프가 그것을 마가 법안이다. 예. 예를 들어서 뷰티풀 아름다운 법안이라 떠들어도 시장은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선 반란이 일으키는 거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4.6%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그런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이 무디스가 국가 채무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가운데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감세안에 대해서 아름다운 법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밀어붙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감세안에 세원 연방 세율 지출할 때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사실 트럼프 감세안은 트럼프노믹스의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정 수입은 소득세 폐지, 법인세 감면, 감세지죠.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재정 질책에서 빚내서 쓰자. 트럼프판 뉴딜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노믹스 이기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일부 강성 공화당의 얘기대로 트럼프 감세안이 불발됐다. 그러면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핵심이 추진하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트럼프노믹스 2.0이 추진되지 않으면 마가 구성도 불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 조처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고 이것을 그 이후에 시장 영향이 일시적으로 영향과 함께 트럼프 감세법을 밀어붙이기서 또 공화당 일부 강성파 의원을 축출시키겠다. 예. 이런 쪽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표를 트럼프답게 아름답게 포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은 자, 나의 절지절명한 마가법이다. 마가법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법이다. 아름다운 법이다. 뷰티풀 용어까지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시장의 반란과 함께 뷰티풀의 저주다. 아름다움의 저주다. 또다시 엄습해서 국제 텐트럼 현상이 발생해서 이 아름다운 뷰티풀의
뷰티풀 컷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바로 오늘 시장에서 앞으로 미국의 국제시장과 관련해서 주목하실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뷰티풀의 저주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즐겨 쓰는 이 뷰티풀이라는 형용사 시장에서는 이게 뷰티풀하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에 대해서 어휘력이 많으냐 적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는 어휘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동 수준의 어휘력이다. 근데 가장 많이 어휘력이 부족한 데 쓰는 게 뷰티풀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같은 욕심이 많은 사람, 개인적 욕심이 자 상대방과 어려울 때 사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명예를 챙기면 상대방을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뷰티풀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시장에서는 반어법을 일으키거든요. 변명이라든가 거짓말의 수단으로 뷰티풀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취임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금리가 하락됐습니다. 어떻게? 취임 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6%에서 4월 초에 3.99% 떨어졌습니다. 그때 뷰티풀 빅드랍,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개 숙임 이런 쪽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냐 4월 초 이후에 국채금리가 3.99에서 지금은 4.5를 돌파해서 4.6%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빅드롭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스카이로켓팅이다. 국제금리 급등 현상. 이게 시장의 반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시 뷰티풀의 용어를 쓴 게 지금 트럼프 감세안입니다. 감세안 통과된다. 밀어붙이게 통과한다. 그러면 미국의 국제시장에서 국가 디폴트 거래가 돼서 국제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의 뷰티풀 컷, 뷰티풀의 저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의 현재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어휘가 가진 강력함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경제 또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상황을 좀 단순화하는 이 뷰티풀의 저주가 우려된다는 점, 또 이 우려된다는 것은 트럼프 감세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대로라는 전제를 두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더 확대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당연하죠. 트럼프 감세안이 2017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연장합니다. 올해 연장시키려 그럽니다. 그런데 공화당 조차의 재정의 보수적인 강성파조차도 예. 재정 지출 부분에 삭감이 없으면 일기 때와는 지금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상황이 더 악화됐지 않느냐. 예. 그러면 불보듯 디폴트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인데 항상 재정 적자와 그다음에 국가 채무 개선은 재정 수입 사이드가 아니고 재정 지출 사이드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재정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감세법 1기 추진할 때도 1조 9천억이 재정 적자가 늘었습니다. 2기 때는 1기 때보다 더 포퓰리적인 트럼프 노믹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감세법을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이 감세법을 연장시키는 재정 적자가 5조 정도 늘어납니다. 저기 이제 자막이 오타가 있어서요. 오늘 좀 작가가 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트럼프 감세법의 연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관세법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지금 이탈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축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재정 지출 삭감 없는 감세법은 국가 부도와 불가피하다. 그러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다른 국가로 떠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떠넘겨야. 그런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과 의회가 공경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G7 재무장관 회담에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려울수록 시랭크와 저와 어려울수록 좋은 친구, 좋은 관계란 있을 때 헬렐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정말 다가가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 보십시오. 본인 자신의 이렇게 마각 구상을 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정작 이렇게 동맹국이 필요할 때 사실 전부 동맹국이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 트럼프가 마각 구상이 자기 이익만 강조하는 소위 카르타커 방식의 공생을 취재하는 케인즈 방식이 아니라 카르타커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정작 미국의 국채 매각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두들겨 패놓고 지금 와서 사려는 거냐? 이게 관세든 아시아 통화든 전부 걸린 궁핍바로 다른 나라에 전가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G7 재무장관 회담이 또 다음 달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한번 다시 결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트럼프가 어려울 때 다른 동맹국에 손을 비춰야 되는데요. 동맹국이 이렇게 협조하겠습니까? 안 협조하죠. 이런 가운데 G7 재무장관에 나서고 있는 베센트가 지금 미개 국채 떠넘기기,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통화 절상, 그리고 한미 간의 통화 2차 협상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일면에 보면 이렇게 원화의 절상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화 절상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국채가 일본도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해가지고요. 일본의 국채에서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의 국채가 안전자산입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일본의 주식 사라, 일본의 국채를 사라 하는데 일본이 무슨 놈의 경제가 살아납니까?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일본의 내수가 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지. 사실 일본 경제 여전히 침체돼 있거든요. 이거 국채에 대해서 안전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스위스 프랑화라든가 한국의 국채보다도 지금 매기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사실 G7 회담에 쌍자간 회담에서 일본과 오늘 양자 회담이 되는데요. 두 가지를 해죠.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좀 절상해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미개 국채를 사달라. 일본 입장에서 이시바 총리도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지루시켜라. 7월 달 딜이 아니다. 그 일을 연장시켜라. 미개 국채 사지 말아라. 지금 일본도 지금 디폴트 우려가 되는데 사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 일본도 내수 위주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한국의 관광자들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라 하는 쪽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내수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내일 정도 이렇게 G7과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지금 내수의 확대 쪽으로 해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충시키려는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처럼 기득권이 있는 데는 독수리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를 해야 이와 같은 상황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교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